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에 지분부터 나눕시다. 독일 9개 병원이 수술을 포기하자 장남은 중환자실 앞에서 형제들에게 경영권 배분표를 돌렸습니다. 유리문 너머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안나는 그 종이를 찢고 한국행 이송 동의서를 꺼냈어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어. 그러나 장남은 회장이 치료를 포기했다며 위임장을 내밀었죠. 안나가 서명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작성 날짜는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서류가 왜 오늘 날짜죠? 안나의 목소리가 중환자실 복도를 갈랐습니다. 장남 클라우스는 찢어진 경영권 배분표 조각을 내려다보며 오히려 차분하게 넥타이를 바로잡았죠. 병원에서 아버지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아. 하지만 유리문 너머 프리드리히 아들러 회장의 가슴은 아직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약해졌어도 분명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자식들이 공장과 특허, 해외 법인 지분부터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안나는 위임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것은 전날 저녁이었고 서류의 작성일은 그 다음 날로 찍혀 있었어요. 서명은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약서마다 보아온 날카로운 첫 획과 긴 마지막 선까지 그대로였죠. 그러나 안나는 서류를 클라우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보관할게. 그럴 권한 없어. 살아있는 아버지의 치료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있고, 두 사람 사이로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병원 9곳에서 회신이 왔지만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과거 2차례의 심장 수술로 대동맥과 주변 조직이 심하게 붙어 있어 다시 절개하면 뇌혈류가 끊기거나 심장이 파열될 위험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죠. 대동맥이 더 찢어질 경우 남은 시간은 길어야 36시간. 클라우스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가족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고통스러운 이동은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이야.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테이블 위에는 이미 회장, 부재시 의결권을 자신에게 모으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나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수술 자료를 띄웠습니다. 환자의 혈관 구조를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한 뒤 맞춤형 인공혈관을 제작하고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단계적으로 우회해 수술하는 방식이었죠. 성공을 보장하는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준 곳은 한국 병원 한 곳뿐이었습니다. 여기로 가면 가능성 있어. 클라우스가 비웃었습니다. 논문 한 편 읽고 아버지를 실험 대상으로 보내겠다는 거냐? 안나는 화면을 닫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 책임자로 일하면서 그녀가 가장 싫어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 사고가 난 뒤에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말이었죠. 지금 가족들이 하는 말도 똑같았습니다. 한국으로 옮기다 잘못될 수 있다는 위험만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진정제 속에서도 잠깐 눈을 떴죠. 오른손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왼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나는 회사 창립 당시 아버지가 직접 깎았다는 작은 기어를 손바닥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부품 기억하세요? 17번이나 다시 만들었다고 하셨죠. 9번 거절당했다고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제가 한국으로 모실게요. 프리드리히의 눈동자가 천천히 안나를 향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기어를 움켜쥐었어요. 그것은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안나는 곧바로 한국 병원과 이송팀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스는 전용기 운항 승인과 회사 명의의 의료보증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주주동에 없는 해외 이송은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이야. 강행하면 내 지분도 직책도 끝이다. 안나는 자신의 개인 지분을 담보로 민간 의료 전용기를 계약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는 책임서에도 서명했죠. 그녀가 서류에 이름을 적는 동안 클라우스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비행기에서 죽으면 내가 죽인 거야. 안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죽인 거고. 전용기 계약을 마치는 사이 안나는 아버지의 개인 금고에서 여권과 의료 기록을 직접 챙겼습니다. 금고 안에는 자녀들에게 남길 재산 목록보다 공장 설립 당시 찍은 오래된 사진이 더 많았어요. 젊은 프리드리히가 작업복 차림으로 직원들과 기계 앞에 서 있는 사진, 어린 안나가 아버지 어깨 위에서 작은 안전모를 쓰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돈과 권력만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기억이 필요했죠. 클라우스는 마지막까지 병실 출입을 막으며 안나가 회장을 데려가면 유산 포기각서까지 공증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안나는 대답 대신 자신의 이름이 적힌 후계자 후보 문서를 찢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버지 자리도 지분도 아니야. 살아서 왜 이런 서류를 만들었는지 직접 묻게 할 거야. 클라우스는 그녀가 정말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족의 모든 선택이 결국 재산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송용 침대가 병원 복도를 지나갈 때 프리드리히는 잠시 눈을 떴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나눈 사실도 막내딸이 자신의 지분을 건 사실도 알지 못했지만 안나가 손에 쥔 낡은 기어를 보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한국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대신 도착하면 아버지가 다시 책임지세요. 전용기는 그날 밤 독일을 떠났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침상 옆에는 안나와 독일 의료진 그리고 한국에서 급파된 의료 장비 개발 책임자 박준석이 있었습니다. 준석은 한국 병원이 사용하려는 맞춤형 순환 보조 장치를 만든 엔지니어로 장비 연결 상태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이송팀에 합류한 사람이었죠. 그는 탑승하자마자 안나에게 장비의 한계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 장치가 회장님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수술실까지 갈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재벌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희망적인 말 대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정확히 나누는 태도였어요. 안나는 그 말이 오히려 믿음직했습니다. 이륙 3시간 뒤 프리드리히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출혈 범위가 넓어졌다고 판단했고 기장은 독일로 회항할 준비를 시작했죠. 돌아가면 익숙한 병원에는 도착할 수 있었지만 수술할 곳은 없었습니다. 한국까지 계속 가면 비행 중 사망할 위험이 컸습니다. 모두가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결정은 보호자인 그녀의 몫이었어요. 그 순간 준석이 봉인된 장비함을 열었습니다. 해외 긴급 사용 승인이 끝나지 않아 환자에게 연결하려면 개발 책임자인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장치였습니다. 회항하면 회장님은 수술실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계속 가면 제가 순환을 유지해 보겠습니다. 독일 의사가 반대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장비입니다. 준석은 짧게 답했죠. 승인된 방법은 이미 9곳에서 포기했습니다. 안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손은 차가웠지만 아직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 가주세요. 준석은 장비를 연결했고 압력이 안정될 때까지 한순간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멈추면 그의 경력도 프리드리히의 생명도 함께 끝날 수 있었죠. 몇 분 뒤 혈압 수치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안나는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독일 본사에서 전송된 새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프리드리히 회장이 해외 수술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는 확인서였습니다. 안나는 문서를 열어 서명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서명 등록 시각은 프리드리히가 이미 전용기 안에서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누군가는 회장이 살아서 한국에 도착하는 것보다 독일에서 조용히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전용기가 한국에 착륙했을 때 프리드리히는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활주로에서 곧바로 출발했고 안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준석이 장비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호흡을 맞췄죠. 한국 병원 의료진은 프리드리히를 응급실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받은 영상만 믿지 않고 혈관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 곧바로 수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대동맥의 찢어진 범위가 예상보다 뇌혈관 쪽으로 더 퍼져 있었고 기존 수술 부위는 흉터 조직으로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수술팀은 손상된 혈관을 한 번에 교체하지 않고 먼저 뇌로 가는 혈류를 우회시킨 다음 심장 가까운 부위를 재건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성공 가능성보다 위험이 더 큰 수술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둔 안나에게 담당 의료진은 모든 위험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사망, 뇌손상, 언어장애, 오른쪽 마비. 안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죠. 독일에서는 왜 이 방법을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의료진은 타국 병원의 판단을 쉽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에 전송된 영상 가운데 일부 촬영 구간이 빠져 있고 원본 판독문에도 중간 페이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술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혈관 분기 영상이 누락돼 있었던 겁니다. 안나는 독일 병원에서 받은 파일 목록을 꺼냈습니다. 전송 완료 표시가 된 파일 수와 한국 병원 서버에 들어온 파일 수가 맞지 않았어요. 누군가 전송 전에 일부를 제외했거나 중간에서 지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안나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원본 자료 문제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살려주세요. 준석은 그 옆에서 자신의 장비 사용 기록을 병원 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본사에서는 승인 전 장비를 사용한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업무 정지를 통보했죠. 안나는 자신 때문에 그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회사에 설명하겠습니다. 비용도 손해도 모두 책임질게요.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고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대신 회장님이 살아나시면 왜 자료가 빠졌는지는 안나 씨가 밝혀주세요. 그 말은 도움을 주는 사람의 생색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힌 뒤 안나는 12시간 가까이 복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클라우스에게서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수술을 중단시키지 못하자 이번에는 안나가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납치해 위험한 시술을 강행했다는 내용을 이사회에 보냈어요. 안나의 직책은 즉시 정지됐고 독일 본사 출입 권한도 차단됐습니다. 클라우스는 영상통화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넌 가족도 회사도 잃는다. 안나는 피곤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살면 내가 잃는 게 뭔데? 클라우스는 대답하지 않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침묵이 안나에게는 첫 번째 자백처럼 들렸죠. 수술 시작 6시간째 의료진이 한 차례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 가까운 대동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예상보다 심해 수술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안나는 무릎이 풀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석에게 독일 본사 서버에 접속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준석은 자신도 업무정지 상태라 회사 시스템을 쓸 수 없었지만 전용기에 연결했던 장비의 로그는 개인 책임 계정으로 보존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환자의 혈압 변화뿐 아니라 장비가 받은 외부 명령도 남아 있었어요. 안나는 비행 중 독일 본사에서 장비를 원격 중지하려 한 접속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석은 잠시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제 회사와 아들러 그룹 사이 계약도 조사받게 됩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아버지를 살리는 일과 회사의 범죄를 밝히는 일은 다릅니다. 저한테는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두려 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도할 테니까요. 준석은 결국 로그 보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단순한 환자 보호자와 장비 담당자가 아니라 같은 위험을 바라보는 협력자가 됐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안나는 병원 복도 끝에 유리창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버지가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쪽이었고 자신도 늘 회의실 밖에서 호출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회장이 이름도 모르는 의료진의 손에 생명을 맡긴 채 수술대 위에 있었어요. 안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권력이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공정하게 느껴졌죠. 이곳에서는 재산이 많은 환자라고 찢어진 혈관이 덜 위험해지지 않았고 막내딸이라고 보호자의 판단이 가벼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일정한 시간마다 사실만 설명했고 선택의 결과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준석 역시 안나가 불안해할 때 근거 없는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술실에서 요청한 장비 압력값을 다시 계산하고 전용기에서 발생한 변화를 수술팀에 전달했어요. 안나는 그가 자신의 옆에 앉아주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같은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죠.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은 손상된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했고 뇌혈류도 유지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가 의식을 회복할지 오른쪽 신경 기능이 얼마나 남을지는 며칠을 지켜봐야 했죠. 안나는 수술이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도 울지 못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서 프리드리히는 각종 관과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안나는 침대 곁에서 아버지에게 독일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깨어나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틀째 되던 날 프리드리히의 왼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사흘째에는 눈을 떴고 안나를 알아본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목에 관이 있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안나는 그제야 아버지의 이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죠. 프리드리히는 딸의 손을 밀어내려 했지만 오른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준석은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처음 생존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날 오후 안나는 독일의 개인 비서실에서 보낸 문서를 받았습니다. 클라우스가 임시회장으로 취임했고 프리드리히의 경영권 위임장이 공증됐다는 통보였죠. 안나는 위임장의 서명을 확대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오른손이 수술 전부터 이미 심한 신경압박으로 떨리고 있었다는 간호기록과 달리 문서의 서명은 지나치게 매끄러웠습니다. 안나는 병실 서랍에서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찾았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 급히 챙긴 물건이었죠. 회사 창립 때부터 중요 계약에만 사용한 펜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의식이 흐린 와중에도 그 만년필을 보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나가 위임장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서명했어요? 프리드리히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나는 펜 뚜껑을 열다가 내부에서 아주 작은 진동음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만년필이라고 생각했던 물건 안에는 회사의 보안 등록 번호가 새겨진 미세 센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임서의 진짜 여부를 가릴 열쇠가 아버지의 손에 수십 년 동안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프리드리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수술 후 열흘째였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팔은 어깨 아래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독일어 단어도 입안에서 엉켜나왔죠. 의사는 뇌혈류가 끊기지는 않았지만 수술 전후의 압박으로 언어와 운동 기능이 일시적으로 손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복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었고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그 설명을 듣자 재활치료 계획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독일. 겨우 두 음절을 내뱉으며 돌아가겠다고 고집했어요. 안나는 바닥에 종이를 주워 다시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오빠가 준비한 무능력 판정에 스스로 서명하는 거예요. 프리드리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안나는 물러서지 않았죠. 아버지가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면 먼저 혼자 컵을 들어야 해요. 말 한마디도 끝까지 해야 하고요. 제가 모시고 온 건 살아있는 회장님이 아니라 살아남을 아버지였어요. 프리드리히는 딸을 노려보다가 왼손으로 물컵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물이 이불 위로 쏟아졌죠. 그가 간호 호출 버튼을 누르려 하자 안나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직접 닦으세요. 그것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프리드리히가 가장 잘 알아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감추는 도움보다 다시 시도할 기회를 더 높이 평가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재활 둘째 주에는 프리드리히가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발음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는 치료사의 발음 카드를 구겨버리고 왼손으로 침대 난간을 두드렸죠. 안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에게 기계 도면을 가르치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틀린 답을 말하면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게 했고 울어도 수업을 끝내주지 않았어요. 안나는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를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드 대신 가족 사진을 꺼내 한 사람씩 가리켰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장남의 얼굴에서는 시선을 피했고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 앞에서는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안나의 사진을 보았을 때 그는 힘겹게 미안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안나는 그 한마디를 완전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처음으로 회사 보고서가 아닌 가족의 기억 속에서 말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죠. 지금은 발음 연습만 해요. 사과는 나중에 문장으로 들을게요. 프리드리히는 딸의 단호한 대답에 눈을 감았지만 다음 날부터 치료 카드를 구기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매일 아침 손가락으로 금속 고리를 옮기고 오후에는 짧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안나는 독일 본사에서 쏟아지는 연락을 뒤로하고 아버지 곁에 남았어요. 클라우스는 그녀의 직책을 해제한 데 이어 회사 이메일, 안전관리 자료, 공장 출입 권한까지 막았습니다. 언론에는 막내딸이 판단 능력을 잃은 회장을 외국으로 데려가 실험 수술을 강요했다는 기사가 흘러나왔죠. 프리드리히는 기사 화면을 보고 분노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언론을 움직여온 회장이 자기 이름으로 퍼지는 거짓을 반박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그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안나는 기사에 즉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박하면 오빠가 아버지를 카메라 앞에 세울 거예요. 회복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겠죠. 먼저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때 준석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정직 통보를 받은 뒤에도 그는 장비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나와 있었어요. 정식 업무가 아니라 안전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한 개인 방문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그를 보자 왼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승인 전 장비를 사용한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준석은 나가지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싫어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용기에서 장비를 사용한 기록은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위임서 시각에도 혈압과 의식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준석은 모니터에 로그를 띄웠습니다. 위임장이 작성됐다는 시각, 프리드리히는 전용기 안에서 진정제를 투여받고 순환 보조장치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서명은커녕 펜을 잡을 수도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누가 위임장을 위조했는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는 만년필 센서의 제조사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센서는 아들러 그룹이 10여 년 전 개발한 계약 보안 기술이었습니다. 중요 서명 때 펜의 각도, 압력, 속도를 암호화해 회사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었어요. 기술은 비용 문제로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프리드리히는 시제품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안나가 묻자 프리드리히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 말은 보안 기술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도 임원도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을 혼자 통제해왔죠. 안나는 아버지의 펜을 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아버지의 서명만 가지면 회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센서 데이터를 열려면 독일 본사에 폐쇄된 보안 서버에 접속해야 했습니다. 안나의 권한은 이미 삭제됐고 프리드리히는 오른손 생체 인증을 할 수 없었어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 있는 아들러 그룹 장비 유지보수 서버를 통해 접속 기록을 역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버의 운영업체가 바로 서재호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죠. 서재호는 병원으로 꽃과 과일을 보내며 회장의 회복을 축하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안나에게 따로 연락해왔습니다. 독일 본사와 갈등을 키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치료에 집중하시고 한국 사업은 제가 안전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그가 내민 합의서에는 준석의 장비 사용을 문제 삼지 않는 대신 한국 유통계약의 전수조사를 중단한다는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합의서를 덮었습니다. 아버지 치료와 부품 계약이 왜 한 문서에 들어가 있죠? 서재호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흔들리면 시장도 흔들립니다. 불필요한 조사를 줄이자는 뜻입니다. 안나는 그 순간 서재호가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프리드리히의 생존보다 조사 중단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안나는 합의서 원본을 받아 보관하겠다고 했고 서재호는 마지못해 서류를 두고 갔습니다. 병실 밖에서 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제 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장비 로그를 삭제하면 복직을 도와주겠다고요. 안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삭제했어요? 준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랬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죠.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환자와 사건 이야기가 아닌 말을 나눴어요. 준석은 아버지가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다 납품단가 인하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뒤 어머니 김정혜가 공장을 이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계약을 먼저 보는 대기업을 싫어했지만 동시에 좋은 기술이 규정 때문에 환자에게 닿지 못하는 현실도 바꾸고 싶었다고 했죠. 안나는 자신도 회사 안에서 산업재해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가족, 기업의 명예를 해친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안전을 말하면 겁이 많다고 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은 자기 지분을 걸고 환자를 비행기에 태우지 않습니다. 준석의 말에 안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본 프리드리히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못마땅했죠. 그러나 그날 밤 프리드리히가 재활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도 준석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을 침대에 눕혀주는 대신 안전바를 잡게 하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렸습니다. 도와주지. 프리드리히가 화를 내자 준석은 대답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해드리지 않는 겁니다. 프리드리히는 분노하면서도 끝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그는 처음으로 준석이 가져온 장비 로그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용기 비행 중 외부에서 장비 관리 서버에 접속하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접속지는 독일 본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재호의 유통회사 사무실이었죠. 서재호는 회장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비행기 안의 장비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재활은 석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프리드리히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이 있는데 왜 자신이 배워야 하느냐고 했지만 매일 재활을 돕는 치료사에게 직접 감사하라는 안나의 말에 마음을 바꿨죠. 발음은 서툴렀고 한마디를 완성하는데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입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아버지가 다른 언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프리드리히에게 외국어는 계약을 따내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되고 있었어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고 짧은 문장이라면 천천히 말할 수 있었죠. 그러나 독일 본사는 클라우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아버지가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해외 투자회사와 핵심 공장 3곳의 매각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지만 매각이 성사되면 창립 때부터 함께한 기술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독일 노동자 대표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회사 계정이 막혀 있었어요. 개인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내도 대부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임시회장에게 찍히면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프리드리히는 침대 위에서 매각 기사를 읽으며 왼손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회사다. 안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든 회사죠. 그래서 오빠가 서명 하나만 훔치면 전부 가질 수 있었어요. 프리드리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과거였다면 딸을 병실 밖으로 내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박할 말이 없었죠. 그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했고 그 구조가 그대로 장남의 무기가 됐습니다. 안나는 회사부터 되찾자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클라우스를 몰아내도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프리드리히에게 작은 선택부터 맡겼습니다. 재활 시간을 스스로 정하게 하고 의료진의 설명을 직접 듣게 했으며 안나가 대신 대답하려 할 때는 기다렸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느린 말로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표현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과거 가족회의에서 막내딸의 말을 끊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죠. 어느 오후 안나는 아버지에게 한국 공장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서재호가 공급한 부품 가운데 안전검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일정한 제품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생산이라면 오차가 있어야 하는데 수백 개의 검사값이 소수점까지 똑같았어요. 누군가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 수치를 복사한 흔적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아직 외부 활동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만든 기계다. 직접 본다. 안나는 휠체어를 준비했지만 프리드리히는 지팡이를 택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서재호는 환한 얼굴로 회장을 맞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세워 박수를 치게 하고 회복을 축하하는 현수막까지 걸어두었죠. 그러나 안나는 창고에서 검사 완료 표식이 붙은 부품 하나를 꺼내 도면과 비교했습니다. 금속의 두께가 기준보다 얇았고 열처리색도 달랐습니다. 서재호는 시제품일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정식 납품품과 섞이지 않도록 바로 폐기하겠습니다. 안나는 창고 입고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생산 번호의 부품이 이미 독일 공장으로 수백 개 출고돼 있었어요. 프리드리히는 부품을 왼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과거에 그는 납기와 단가가 맞으면 협력업체의 과정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전수검사를 요구할 때마다 비용을 낭비한다고 질책했죠. 이걸 내가 전에 말했나? 3번 보고했어요. 아버지가 서재호 대표의 장기 계약을 믿으라고 반려했죠. 프리드리히는 처음으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짧은 말이었지만 안나에게는 오래 기다린 인정이었습니다. 서재호는 그 장면을 굳은 얼굴로 바라봤어요. 회장이 살아서 딸의 판단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계약은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언론에는 안나와 준석이 공모해 승인되지 않은 장비를 홍보하려고 프리드리히를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 옥상에서 대화하는 사진까지 실렸죠. 기사에는 안나가 준석의 회사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허위 계약서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사진을 보자 딸에게 준석과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아버지의 걱정보다 회장의 의심이 더 짙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한국에 온 거냐? 안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왜 회사 자료를 그에게 보여줬지? 그가 아버지의 장비 기록을 보존했으니까요. 프리드리히는 클라우스에게 배신당한 뒤 누구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안나가 준석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조차 새로운 위험으로 보였죠. 안나는 병실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지 않는 건 익숙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누구를 믿을지도 통제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갈등은 수술 후 가장 깊어졌습니다. 안나는 며칠 동안 병원 근처 숙소에서 지냈고 프리드리히는 준석이 들어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석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허위 계약서의 문서 정보와 자신의 회사 서버 기록을 비교해 조작 흔적을 찾았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회사 도장은 오래전에 폐기된 양식이었고 생성 프로그램은 서재호 회사가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자료를 안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에게 보여드리세요. 제가 직접 가면 더 의심하실 겁니다. 안나는 자료를 받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계속 손해를 보면서 우리 일을 돕죠? 준석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어서였습니다. 지금은 안나 씨가 혼자 싸우게 두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안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손에서 자료를 받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감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위험한 순간에도 사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자란 신뢰였죠. 안나는 병실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조작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석이 복직을 대가로 로그 삭제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과 안나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잡힌 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게 물어야 했다. 의심부터 하지 말고. 프리드리히의 사과에 안나는 처음으로 아버지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늘 보고서 뒤에 숨었어요. 이제는 직접 말할게요. 그날 부녀는 처음으로 회사가 아닌 서로의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까지 잃을까 두려워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안나는 통제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멀어졌다고 말했죠. 그 대화가 끝난 뒤 프리드리히는 준석을 불렀습니다. 그는 유창하지 않은 말로 물었습니다. 내 딸을 이용했나? 준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회장님 허락을 받아야 안나 씨를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안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준석은 이어 말했습니다. 다만 안나 씨가 가족과 회사를 모두 잃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대답 대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병실 창가까지 걸었습니다. 그것은 찬성도 반대도 아니었지만 더는 준석을 내쫓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저녁 독일에서 긴급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클라우스가 프리드리히의 판단 능력 상실을 법적으로 확정받기 위해 의료 감정을 신청했고 안나가 아버지를 조종한다는 증거로 한국에 허위 기사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프리드리히는 살아있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는데 실패하자 이번에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판단 능력 감정은 한국과 독일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영상신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클라우스 측은 아버지가 단어를 더듬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경영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죠. 안나는 아버지에게 외워둔 답을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려달라고 요구하라고 했어요. 프리드리히는 처음에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법정에 보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진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해서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신문 당일 클라우스의 변호인은 복잡한 재무 수치를 빠르게 물으며 회장을 혼란스럽게 만들려 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죠. 나는 숫자를 잊은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질문을 한꺼번에 3개 했기 때문에 하나씩 대답하겠다. 이어 공장 매각의 손익, 특허가치, 노동자 보상비를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말은 느렸지만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도 클라우스에게 경영권 전면 위임을 허용하지 않았고 핵심 자산 매각을 임시 중단시켰습니다. 첫 번째 작은 승리였습니다. 독일 공장 노동자들도 프리드리히가 살아있고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부는 안나에게 비공개로 안전검사 자료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매각을 서두른 공장들에서 서재호가 공급한 부품의 파손 사고가 반복됐고 보고서가 본사에 올라가기 전 수정됐다는 증언도 나왔죠. 안나는 자료를 분류하면서 처음으로 사건의 전체 윤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아버지가 쓰러진 뒤 갑자기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년 전부터 불량 부품 문제와 공장 손실을 숨기며 매각을 준비해왔어요. 아버지가 살아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수술 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클라우스는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아직 클라우스가 의료자료 삭제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황만으로는 위임장을 무너뜨릴 수 없었죠. 준석은 만년필 센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 직장 보안연구소에 정식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그가 승인 전 장비를 사용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직하면 자료를 분석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준석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사직서에 서명했어요. 안나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찾아갔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막았을 테니까요. 당연히 막았겠죠. 당신 인생을 왜 우리 가족 때문에 포기해요? 준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환자를 살린 선택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회장님만을 위한 증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엔지니어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안나는 그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는 점이 더 아팠습니다. 준석은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직업적 책임으로 설명했죠. 안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당신이 잃는 것도 저한테 중요하니까. 준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짧게 손을 잡았어요. 화려한 고백도 약속도 없었지만 서로가 이미 상대의 미래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사람을 불러 떼어놓았겠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그날 저녁 준석에게 체스 한 판을 제안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해 말을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준석은 기다렸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게임 중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 일을 아나? 제가 해고될 수 있다는 건 아십니다. 안나 씨 이야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 회장님보다 더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프리드리히가 처음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재호 회사가 준석의 어머니 김정혜가 운영하는 금속 가공 공장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혜 공장에서 납품한 밸브 부품이 불량이라 의료 장비 생산이 중단됐다는 주장이었어요. 거래처들은 소송 소식만 듣고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은 공장 대출 연장을 보류했습니다. 정혜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혼자 직원들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정혜는 기름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내가 재벌 집안일에 끼어들더니 결국 우리 공장까지 왔구나. 준석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은 선택 때문에 어머니와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안나도 뒤따라왔습니다. 정혜는 그녀를 보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막으러 왔으면 돌아가요. 당신 아버지 회사가 우리 같은 공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건 이미 충분히 압니다. 안나는 수표도 투자 제안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송 대상이 된 부품의 검사표와 생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정혜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안나가 바닥에 쌓인 제품을 직접 들어 무게와 각인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자료를 내주었습니다. 안나는 밤새 검사표를 비교했습니다. 불량이라 주장된 부품은 정혜 공장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각인 방식이 아니라 서재호 회사의 각인 방식으로 표시돼 있었고 생산일로 적힌 날에는 공장 전체가 정기 점검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부품에 정혜 공장의 생산 번호를 더 씌운 것이었죠. 이것은 정혜 공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면서 동시에 서재호가 불량 부품을 어디에서 바꿔치기 했는지 알려주는 단서였습니다. 안나는 즉시 소송에 대응하려 했지만 프리드리히가 말렸습니다. 내 이름이 나서면 저 공장은 우리 회사 도움으로 산 것으로 보인다. 안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프리드리히는 협력업체 한 곳의 명예보다 그룹의 이미지부터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은 정혜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는 아들러 그룹이 보관한 원자재 검사 기록을 제3의 공인기관에 제출하고 안나는 정혜 공장의 작업일지와 전력 사용량을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준석은 장비 설계도를 통해 불량 부품이 실제 의료 장비에 들어갈 수 없는 규격임을 증명했습니다. 세 사람의 능력이 처음으로 하나의 사건에서 맞물렸어요.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기 직전 정혜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본 작업일지와 검사표가 보관된 사무실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오래된 배선에서 시작된 사고일 가능성을 제시했죠. 정혜는 검게 탄 서류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나는 불이 난 위치를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기 합선이라면 배 전반 주변이 가장 심하게 타야 했지만 불길은 종이 문서가 보관된 선반에서 시작돼 문서함을 따라 번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서재호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준석은 어머니가 다칠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해 서재호를 찾아가려 했습니다. 안나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지금 가면 당신이 협박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잡아야 해요. 준석은 주먹을 쥐었지만 결국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안나가 그를 위험한 선택에서 구한 셈이었죠. 프리드리히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곧바로 공장으로 왔습니다. 그는 탄 냄새가 남은 현장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혜는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과 거래처 싸움에 왜 우리 공장이 불타야 합니까? 프리드리히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회사가 만든 힘으로 누군가 당신을 공격했다면 내 책임도 있다. 그는 보상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러 그룹이 정혜 공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납품받은 모든 부품의 검사, 원본을 외부 기관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그룹의 관리 부실까지 드러낼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정혜는 그제야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주세요. 프리드리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안나는 화재 전 작업 일지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해 분석하고 있었고 정혜는 세금 신고를 위해 생산량 자료를 외부 회계 서버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모든 원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법원은 화재와 허위 기사로 사건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프리드리히에 대한 임시 의사결정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클라우스는 다시 핵심 공장 매각 절차를 시작했고 안나는 아버지의 자산을 노린 위험한 보호자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작은 승리로 멈췄던 매각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살아남았는데도 가족과 회사, 딸과 준석의 삶이 더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독일로 데려가라. 내가 끝내겠다. 그러나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끝내려 하면 또 같은 회사가 돼요.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증명해야 해요. 정혜의 공장 화재 이후 안나는 병원 근처 숙소를 정리하고 공장 사무실 한쪽에 임시 작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독일 본사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대신 정혜가 보관해온 납품 명세서, 준석의 장비 설계 기록, 프리드리히의 만년필 센서 번호를 한꺼번에 대조하기 시작했죠. 프리드리히도 재활을 마치면 공장으로 와서 직원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거대한 자동화 공장만 둘러봤지만 이곳에서는 숙련공 한 사람이 금속의 미세한 떨림을 손끝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회장을 특별히 대하지 않았어요. 거기 서 계시면 운반에 방해됩니다. 앉으시려면 저쪽 의자를 쓰세요. 프리드리히는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지만 곧 말없이 의자를 옮겼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숨겼죠. 회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었지만 정혜에게는 환자도 재벌도 작업장 안전규칙 앞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안나는 정혜가 왜 소송을 당하고도 납품 자료를 버리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정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거래처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았을 때 증거가 없어 아무 말도 못했던 경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발주서 한 장, 측정값 하나도 버리지 않았죠. 힘없는 사람은 기억만으로는 못 이겨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안나가 아버지에게 수없이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의 배경은 달랐지만 기록으로 사람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어요. 프리드리히는 기록을 들여다보다 자신이 평생 숫자를 통제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숫자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두려움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안나와 준석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재벌가의 분쟁 때문에 직장을 잃고 공장까지 공격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안나가 직원들과 함께 탄 장비를 닫고 독일 본사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밤새 자료를 복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적대감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정혜가 손목을 다쳐 공구를 놓치자 안나는 회의 전화를 끊고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정혜는 이 정도로 병원까지 올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안나는 단호했어요. 작은 이상을 무시해서 제 아버지가 죽을 뻔했어요. 저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안나는 정혜의 작업복 소매를 걷어 붕대가 눌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안나의 책상에 따뜻한 차와 독일식 통밀빵을 놓아두었죠. 독일 며느리를 위한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밤새 일하는 한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도움에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증거 추적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만년필 센서는 필압 데이터를 본사 보안 서버에 암호화해 전송했지만 해당 날짜의 기록만 삭제돼 있었습니다. 준석은 삭제된 데이터 자체보다 삭제 명령이 지나간 장비를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유통 서버의 백업 장치에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작은 진단 파일이 남아 있었어요. 내용은 없지만 누가 언제 서버에 접근했는지 표시하는 흔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위임장 작성일 새벽 서재호 회사의 관리자, 계정이 독일 본사 보안 서버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접속 권한은 서재호 혼자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본사 최고 관리자의 승인키가 함께 사용됐죠. 그 승인키는 클라우스의 집무실에만 있었습니다. 두 악인의 연결이 처음으로 기술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접속 기록만으로 그들이 무엇을 삭제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유지보수 작업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 서재호는 자신이 해킹 피해자라고 빠져나갈 수 있었죠. 안나는 시선을 의료 자료 쪽으로 돌렸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달된 영상 목록과 실제 파일 수가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해 전송업체의 청구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전체 파일 용량에 대한 비용은 지불돼 있었습니다. 전송 중 누락된 것이 아니라 한국 병원 서버에 도착한 뒤 일부가 보이지 않게 처리된 겁니다. 그 과정에는 국내 접근권안이 필요했습니다. 서재호 회사는 아들러 그룹 환자의 장비 지원을 명분으로 한국 병원 외부 연계 서버에 임시 계정을 발급받은 상태였어요. 이제 서재호가 의료자료 누락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서재호가 단지 불량 부품 계약을 지키려 했다면 왜 환자를 죽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의료자료를 건드렸을까요? 프리드리히는 한국 공장에서 본 얇은 부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일반 기계 부품이 아니라 아들러 그룹이 새로 개발 중인 의료용 정밀 펌프의 핵심 밸브와 같은 합금이었죠. 제품이 출시되면 서재호는 아시아 독점 유통권을 얻기로 돼 있었습니다. 불량 부품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 하나가 아니라 미래 사업 전체를 잃게 됩니다. 클라우스 역시 의료기기 사업의 손실을 숨긴 채 공장을 매각해야 막대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프리드리히의 전수조사를 두려워했고 회장이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면 모든 문제를 창업주 시대의 실패로 묻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장남의 목적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고 서재호의 목적도 거래처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량 의료부품으로 생길 책임과 손실을 회장의 죽음 뒤에 숨기려 했던 겁니다. 안나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독일 감독기관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 직전 준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정의 공장 화재와 관련해 그를 참고인이 아닌 용의자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화재 직전 준석이 공장 보험금을 문의한 통화 기록이 발견됐고 그의 노트북에서는 화재 뒤 보상액을 계산한 문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준석은 그런 문서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파일을 심은 것이었죠. 서재호는 준석을 어머니 공장에 불을 지른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준석은 조사실로 가기 전 안나에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감독기관에 먼저 보내세요. 저 때문에 늦추면 안 됩니다. 안나는 이번에는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사건과 당신을 따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산업안전조사에서 사용하던 방식대로 준석 노트북의 전력 기록과 접속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문서가 생성된 시각, 노트북은 전원이 꺼진 채 병원 보안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대신 같은 계정이 서재호 회사의 원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한 흔적이 있었죠. 안나는 이 자료를 경찰에 직접 제출하고 화재 당일 자신이 촬영한 현장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불은 배전반이 아니라 문서 선반에서 시작됐고 준석은 화재 시각 내내 병원에서 프리드리히의 재활을 돕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출입 기록과 장비 로그가 이를 뒷받침했어요. 준석은 풀려났지만 안나는 그 과정에서 독일 감독기관 제출 기한을 놓쳤습니다. 클라우스 측은 기다렸다는 듯 공장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잘못 선택했는지 흔들렸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수천 명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두려웠죠. 준석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고 자료만 보냈다면 클라우스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지키는 거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프리드리히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는 아들 클라우스에게 경영을 가르치면서 늘 반대로 말해왔죠. 회사가 살아야 직원이 산다고. 하지만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회사도 범죄를 숨기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매각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긴급 가처분 보증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나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예전 방식이라고 반대했어요. 그러자 프리드리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사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검증할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는 개인 재산을 투입하되 회사 지분이나 경영권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감독기관은 자료 제출 기한을 다시 열어주었고 매각은 며칠 더 보류됐습니다. 정혜는 아들이 풀려난 날 안나에게 작업복 한 벌을 건넸습니다. 독일 이름을 자수하지 않고 한국어로 안나라고만 새긴 옷이었어요. 여기서 일하려면 옷부터 맞아야 해요. 비싼 옷 입고 기름 묻었다고 울지 말고.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안나는 그 옷을 입고 정혜 앞에 섰습니다. 잘 어울려요? 정혜는 소매를 한번 접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며느리감인지 모르겠고 일꾼으로는 쓸만하네요. 준석이 웃자 정혜는 아들의 등을 한번 때렸습니다. 프리드리히도 웃었습니다. 그 작은 공장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딸이 자신이 만든 가문 밖에서도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는 대신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시작했죠. 이제 남은 것은 삭제된 피랍. 데이터의 원본과 클라우스가 의료 자료를 숨기도록 지시한 직접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정혜가 불탄 서류함에서 꺼낸 금속 부품 하나가 마지막 길을 열었습니다. 화재에도 녹지 않은 그 부품의 포장 안쪽에는 서재호 회사가 사용한 물류용 무선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그에는 생산지와 이동 경로뿐 아니라 검사서가 수정된 서버 주소까지 자동 저장돼 있었죠. 그 주소는 만년필 기록이 삭제된 서버와 같았습니다. 물류용 무선 태그가 가리킨 서버 주소를 확인하자 3개의 사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정혜 공장에 덮어 씌운 불량 부품 기록, 프리드리히의 만년필 피랍 데이터 삭제, 한국병원으로 전송된 의료 영상 누락이 모두 서재호 회사의 관리 서버를 거쳐 처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서버 안의 원본은 이미 삭제된 뒤였습니다. 서재호는 단순한 유지보수 주소일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클라우스도 한국거래처의 불법 행위를 자신과 연결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나는 기록이 사라졌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사고 조사를 하며 배운 것이 있었죠. 원본을 없애도 원본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선 태그가 접속한 시간대의 통신량과 독일 본사, 보안 서버의 전력 사용량, 한국병원 외부 연계 서버의 백업 시각을 비교했습니다. 세 기록은 같은 날 같은 분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독일 본사에서 피랍 데이터가 내려왔고 4분 뒤 한국 서버에서 의료 영상 일부가 숨김 처리됐으며 11분 뒤 정혜 공장 생산번호로 위조된 검사서가 업로드됐습니다. 각각 다른 사건처럼 보였지만 하나의 작업 일정 안에서 실행된 것이었죠. 준석은 기술 검증을 맡아 이 세 기록이 우연히 겹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정혜는 화재로 잃었다고 생각한 원자재 거래 명세가 거래은행의 전자문서함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 자료는 서재호가 납품한 합금이 계약서에 적힌 등급보다 낮았음을 보여주었어요.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개인 문서함에서 클라우스가 1년 전 올린 의료기기 사업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보고서에는 서재호 회사의 불량률을 의도적으로 낮춘 표가 들어있었고 프리드리히의 승인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당시 안나가 전수검사를 요구했지만 프리드리히가 검토를 미룬 바로 그 문서였죠. 그는 오랫동안 빈 승인란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의 경고를 무시한 선택이 클라우스와 서재호에게 거짓을 키울 시간을 줬으니까요. 독일 감독기관은 자료를 접수하고 긴급 공개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장 매각과 경영권 위임의 효력을 한자리에서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클라우스는 프리드리히가 장거리 이동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영상으로 참석하더라도 편집된 장면일 수 있다며 증거 능력을 공격했고, 안나가 한국인 연인과 그의 가족을 위해 아들러 그룹을 이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독일 언론에 퍼뜨렸습니다. 준석에게는 독일 입국 즉시 기술 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경고도 보냈죠. 프리드리히는 준석에게 독일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잃었다. 준석은 회장의 말을 듣고도 여권을 챙겼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장비 로그를 설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한다. 변호사는 왜 제가 회항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장비 수치와 환자 상태를 직접 본 사람은 저입니다. 프리드리히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안나 때문에 가나?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덧붙였습니다. 안나 씨 때문이기도 하고 제 선택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프리드리히는 더는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준석의 가슴을 가볍게 눌렀죠. 내 딸 앞에서 영웅인 척하지 마라.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 준석은 처음으로 회장에게 솔직히 답했습니다. 많이 무섭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정혜는 아들의 독일행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한국에서 조사받는 것과 해외 재벌가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고 했죠. 안나도 준석에게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체포되거나 다시 일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견딜 수 없어요. 준석은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용기에서 당신은 아버지가 죽을까봐 무서워도 계속 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저도 같습니다. 두려워도 기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정혜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을 거면 혼자 보내지는 않는다. 그녀는 공장 대표이자 피해 납품업체 책임자로 공개 심리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나는 놀랐고 준석은 말렸지만 정혜는 단호했어요. 내 공장에 불을 지른 사람을 남의 나라 회장 딸 뒤에 숨어서 잡을 수는 없지. 내 기록은 내가 설명한다. 정혜는 안나에게도 두툼한 작업복을 건넸습니다. 독일은 춥다면서요. 몸부터 챙겨요. 그것은 정혜가 안나를 며느리라고 선언한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가족으로 대하기 시작한 행동이었죠. 독일에 도착한 프리드리히는 곧바로 자택이나 본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첫 번째 공장을 찾았어요. 클라우스가 매각하려던 새 공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이 살아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일을 멈췄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예전처럼 높은 단상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현장 바닥에 서서 천천히 말했죠. 나는 여러분에게 회사가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말로 침묵을 요구했다. 사고를 말한 사람보다 계약을 지킨 사람을 믿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일자리와 환자의 안전이 함께 위험해졌다. 그는 자신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원 중 한 사람이 안나에게 다가와 오래된 안전보고서 사본을 건넸습니다. 클라우스가 삭제를 지시하기 전 개인적으로 보관해둔 문서였어요. 보고서에는 서재호의 부품이 정밀 펌프 시험 중 균열을 일으켰고 안나가 즉시 납품 중단을 요구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클라우스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죠. 회장에게 보고하지 말 것. 매각 완료 후 폐기. 이 문서는 클라우스와 불량 부품 은폐를 직접 연결하는 첫 물적 증거였습니다. 공개 심리 날 회의장 앞에는 기자와 주주, 공장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클라우스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안나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하세요. 치료비와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 돈과 내 지위를 내가 보장하나? 클라우스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지분부터 나눴나? 프리드리히의 질문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클라우스는 대답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죠.
심리는 위임장의 효력부터 시작됐습니다. 클라우스 측 전문가는 프리드리히의 서명이 오랜 계약서와 형태상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나는 형태가 아니라 작성 과정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증언석에 서서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시각, 전용기 출발 시각, 위임장 작성일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준석이 장비 로그를 설명했습니다. 위임서가 작성됐다는 시간에 프리드리히의 오른손은 혈압 측정과 약물 투여를 위해 고정돼 있었고 의식 반응도 없었습니다. 클라우스 측은 장비 로그가 승인되지 않은 장치에서 만들어져 신뢰할 수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준석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비 자체 기록뿐 아니라 전용기 의료진의 독립 모니터와 항공기 전력 공급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새 기록의 시간과 수치가 일치했어요. 장비 승인 절차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그 시각 서명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승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클라우스는 이번에는 안나가 위임서 원본을 바꿨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안나가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펜 안의 센서는 중요 서명 때 필압과 각도, 속도를 저장하는 시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원본이 아직 복구되지 않아 회의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클라우스는 비웃었습니다. 없는 데이터로 뭘 증명한다는 거지? 안나는 펜의 데이터가 아니라 펜 자체의 사용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센서에는 서명 정보 외에도 뚜껑이 열린 횟수와 내부 잉크 압력 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위임서 작성일로 표시된 날 만년필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날 새벽 클라우스 집무실에서 짧게 열렸다가 닫힌 기록이 있었어요. 위조자는 펜의 외형과 서명을 복제하려고 만년필을 가져갔지만 센서가 작동한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클라우스는 펜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나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불탄 정의 공장에서 발견된 무선 태그의 서버 주소와 클라우스 집무실 승인키 사용 기록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펜이 열린 직후 그 승인키로 보안 서버에 접속했고 필압 데이터가 삭제됐습니다. 이어 한국 병원 영상이 숨김 처리되고 불량 부품 검사서가 조작됐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한 국내 관리자 계정은 서재호의 것이었습니다. 서재호는 영상으로 출석해 자신의 계정이 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불량 부품의 각인 방식과 원자재 거래 기록, 화재 전후 생산량을 설명했습니다. 서재호 회사가 정혜 공장 번호를 도용했지만 실제 합금은 자신들의 창고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했죠. 서재호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때 감독기관이 확보한 추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그의 회사 서버 복구본에서 클라우스 측 비서실로 보낸 유지보수 청구서가 발견된 겁니다. 청구 항목은 서명 데이터 초기화, 외부 의료 파일 필터링, 생산 이력 재등록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범죄라고 직접 적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기록과 결합되자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클라우스는 모든 실무를 서재호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재호 역시 자신은 클라우스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맞섰어요. 두 사람의 동맹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들의 말싸움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년 전 안전보고서에 적힌 클라우스의 손글씨와 매각 계약의 성과보수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불량 부품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공장을 매각하면 클라우스가 거액의 보너스와 의결권을 받도록 설계돼 있었고 프리드리히가 사망하거나 판단 능력을 잃을 경우 계약이 즉시 효력을 갖도록 돼 있었죠. 클라우스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이나 무능력 판정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었습니다. 안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최초 의료 판독문을 복원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삭제된 페이지에는 고위험이지만 전문 다학제 수술 검토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병원들이 모두 수술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치료 가능성을 검토할 시간과 선택지는 있었어요. 클라우스는 이 문장을 삭제하고 수술 불가라는 결론만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독을 먹이지도 의료장치를 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감추고 죽음을 기다렸죠. 그것이 오히려 회의장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증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발걸음은 느렸고
오른손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측은 그 모습을 판단 능력 상실의 증거처럼 바라봤죠. 프리드리히는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었다. 질문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믿었다. 내 딸은 계속 위험을 말했다. 나는 그것을 약함이라 불렀다. 내가 만든 회사와 가족의 잘못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는 클라우스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목숨보다 회사를 택한 것이 아니다. 회사를 팔아 내 자리를 사려고 내 목숨을 버렸다. 클라우스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전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제국을 지키려고 했어요. 프리드리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버리고 남은 것은 제국이 아니라 빈 건물이다. 이어 그는 회장직에서 즉시 물러나고 가족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립 경영 구조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나에게 왕관처럼 회사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동자 대표와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독위원회를 만들고 자신의 과거 결정도 조사받겠다고 했죠. 그 선택은 클라우스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프리드리히 자신이 평생 쌓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아야 했으니까요. 감독기관은 위임장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공장 매각을 무효로 돌렸습니다. 클라우스는 직무에서 해임됐으며 문서 위조와 배임, 의료정보 조작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재호의 유통계약도 중단됐고 그의 회사는 불량 부품과 서버 조작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았습니다. 준석에게 제기된 기술 유출 고발은 장비 로그가 환자 안전과 범죄 입증을 위해 보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각됐어요. 정의 공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허위 청구로 판단됐고 정혜는 자신과 직원들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되찾았습니다. 심리가 끝난 뒤 클라우스는 경호원들 사이에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를 버리는 겁니까? 프리드리히는 한동안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범죄를 숨겨주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내가 책임을 다한 뒤에야 가족으로 말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화해도 증오의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아들에게 돌려주는 선택이었죠. 회의장 밖으로 나온 프리드리히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른발에 힘이 풀렸지만 안나가 한쪽 팔을 잡고 준석이 반대쪽에 섰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준석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내가 걷는다. 그는 스스로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안나는 바로 붙잡지 않고 옆을 지켰고 준석도 뒤에서 기다렸어요. 마지막 계단을 내려온 프리드리히는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준석 씨가 살렸어요. 아니다. 수술만 말한 게 아니다. 프리드리히는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자신의 왼손으로 먼저 잡았습니다. 내가 만든 방식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살았다. 그날 밤 프리드리히는 준석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딸을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죠. 안나가 독일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나? 준석은 답했습니다. 안나 씨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는 제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 방법을 찾겠습니다. 내 딸은 고집이 세다. 회장님을 닮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인상을 썼다가 웃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사용하던 지팡이를 옆에 세우며 말했어요. 내일 안나와 한국에 돌아가라. 나는 독일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다. 그리고 내 어머니께 내가 직접 사과하겠다고 전해라. 준석이 이유를 묻자 프리드리히는 답했습니다. 내 가족의 잘못 때문에 그분의 공장이 불탔다. 사과도 다른 사람을 시킬 수는 없다. 재벌 회장은 살아남은 뒤 처음으로 자신보다 작은 회사와 평범한 가족 앞에 고개를 숙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 심리 이후 8달 동안 프리드리히는 독일에 남았습니다. 그는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신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을 피하지 않았죠. 불량 부품이 사용된 의료용 펌프의 출하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공급된 제품을 회수했으면 피해 가능성이 있는 병원과 환자들에게 먼저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회사의 명예라는 말로 위험을 감추지 않았어요. 노동자 대표와 안전 전문가가 참여한 새 감독위원회는 안나에게 안전혁신 책임자 복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독일 본사에 상주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협력업체를 함께 관리하고 현장 기술자들이 본사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 독립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제안했죠. 과거였다면 프리드리히는 본사로 돌아오지 않는 딸에게 후계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사회 앞에서 안나의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사람은 가장 높은 방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현장에서 멈춰야 할 기계를 멈추는 사람이다. 안나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새 안전 조직을 세웠고 준석은 승인 전 긴급 사용 장비 사건을 계기로 환자 이송용 장비의 투명한 사용 기준을 만드는 연구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전 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복직 조건으로 사건 기록 일부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어요. 대신 대학병원과 중소장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개발센터를 선택했습니다. 연봉은 전보다 낮았지만 환자 안전 기록을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검증 자료로 남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때로는 안나가 독일에서 밤늦게 도착했고 때로는 준석이 지방병원의 장비 시험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왔죠. 둘은 만날 때마다 사건 이야기만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강을 걷고 작은 서점에서 서로 읽을 책을 골랐으며 정의 공장에서 남은 금속 조각으로 선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안나는 기계를 다루는 데 익숙했지만 손으로 가구를 만드는 일은 서툴렀고 준석은 그녀가 나사를 거꾸로 조일 때마다 웃었습니다. 독일 기계 재벌 딸이 나사 방향도 모릅니까? 우리 회사 나사는 자동으로 조여져요. 그럼 오늘은 평범한 사람 방식으로 합시다. 안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회장의 딸이나 그룹 책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실패하고 다시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프리드리히는 화상통화 때마다 두 사람이 언제 결혼할 것인지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석의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의 공장 직원들의 계약은 회복됐는지 물었죠. 안나는 아버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히 믿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상처는 한 번의 사과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프리드리히가 한국에 왔습니다. 경호원이나 비서 없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정의 공장으로 향했죠. 그는 공장 화재와 허위 소송이 자신의 가족과 회사에서 시작된 일임을 인정하고 정혜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계약서도 가져왔지만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와 직원 대표가 피해 내역을 직접 산정하고 아들러 그룹이 기술권 침해와 거래 중단으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하도록 빈칸을 남겨두었죠. 정혜는 계약서를 오래 읽은 뒤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돈을 주고 마음이 편해지려는 겁니까? 프리드리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해지지 않을 겁니다. 돈은 잃은 것을 일부 돌려줄 뿐이고 신뢰는 내가 앞으로 하는 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정혜는 그제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프리드리히는 공장 한쪽에서 일하는 안나와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정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정혜가 팔짱을 꼈습니다. 허락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허락할 일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다만 가족이 된다면 내가 먼저 책임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두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재산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두 사람이 각자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울 것인지 이야기했죠. 정혜는 아들이 독일 재벌가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프리드리히도 안나가 경영을 포기한 채 한국에서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둘은 두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되 어느 한쪽이 경력과 가족 돌봄을 혼자 짊어지지 않게 지켜보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은 안나를 처음 만났던 병원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술 결과를 기다리며 처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던 장소였어요. 그는 값비싼 반지 대신 작은 금속 고리를 꺼냈습니다. 정의 공장 화재 뒤 살아남은 합금과 아들러 그룹이 회수한 불량 부품을 녹여 다시 만든 고리였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금속을 숨기지 않고 다시 검사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도 문제가 없는 척하지 말고 생기면 같이 고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안나는 웃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운이 너무 엔지니어 같아요. 거절도 검사 결과처럼 정확히 말해주세요. 안나는 고리를 손에 끼웠습니다. 합격이에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사건이 끝난 지 1년 반 뒤 서울의 작은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독일 공장 노동자 대표와 한국 공장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고 프리드리히는 호화로운 예식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나의 손을 잡고 입장하면서 준석에게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 사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가족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 나는 딸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딸이 선택한 가족의 옆자리를 얻고 싶다. 정혜는 안나의 면사포 끝이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직접 정리해 주었고 안나가 긴장해 독일어 서양문 순서를 읽자 한국어로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프리드리히와 정혜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손님들이 돌아간 뒤 함께 의자를 정리했어요. 독일 재벌 회장과 작은 금속 공장 사장이 같은 테이블을 접는 모습에 안나는 오래 웃었습니다. 결혼 후 안나와 준석은 서울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큰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두 사람은 거절했죠. 대신 독일 출장 때 머물 수 있는 방 하나와 정혜가 늦게까지 일한 날 잘 수 있는 방 하나가 있는 집을 골랐습니다. 부부는 일정표를 벽에 붙이고 서로의 출장과 연구 일정을 먼저 적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지 따지지 않고 집안일과 가족 방문을 남은 칸에 함께 배치했어요. 안나는 결혼 10개월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안전조직의 첫 국제감사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자신이 일을 줄이면 다시 감정적이고 약한 딸로 평가받을 것 같았죠. 처음에는 준석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무리한 출장 일정을 잡았습니다. 정혜는 안나가 공장에서 금속 냄새를 맡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축하하거나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병원은 갔어요?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정이 있어서요. 정혜는 작업장 전원을 내렸습니다. 일정은 다시 잡을 수 있지만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미루면 안 돼요. 당신이 늘 하던 말이잖아요. 안나는 그 말에 자신의 모순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위험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견디라고 명령하고 있었죠. 준석은 소식을 들은 뒤 기뻐하면서도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는 일을 그만두라는 말도 자신이 전부 책임지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임신 초기에는 장거리 출장을 줄이고 원격 감사를 병행하되 출산 후 복귀할 수 있도록 부책임자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준석도 장비 시험 일정을 조정해 정기검진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프리드리히는 손녀나 손자를 보게 됐다는 소식에 당장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지만 안나는 멈춰 세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필요할 때 와주세요. 아버지가 불안할 때가 아니라요. 프리드리히는 서운해하면서도 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매주 한 번만 연락하고 출산 준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묻기로 약속했죠. 그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회사 지분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무 기계 장난감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른손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나무를 깎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실패했지만 누구에게 대신 만들라고 시키지 않았죠. 임신 중반 클라우스의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감형을 위해 아버지와 안나의 탄원서를 요구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원서를 써주는 것은 또다시 책임을 대신 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클라우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행동을 시작하면 아버지로서 면회하겠다. 그러나 회장으로서 내 죄를 지우지는 않겠다. 안나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용서하지 않았고 미워한다고 영원히 버리지도 않았어요. 책임 뒤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서재호는 서버 조작과 계약 사기, 허위 소송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의 회사가 독점하던 계약은 공개 입찰로 전환됐습니다. 정의 공장은 피해 보상과 기술권을 돌려받았지만 갑자기 규모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갖는 구조로 바꾸었죠. 정혜는 다시는 대표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모두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프리드리히가 자신의 회사에서 선택한 변화와 닮아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안나의 혈압이 올라 병원에서 안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녀는 국제감사 최종 회의를 앞두고 있었지만 현장 참석을 포기하고 병실에서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과거의 안나라면 자신의 부재를 실패로 여겼겠지만 이번에는 동료에게 발표를 맡겼어요. 제가 만든 조직이라면 제가 없어도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프리드리히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과 달리 딸은 처음부터 권한을 나누는 지도자가 되고 있었죠. 준석은 중요한 장비 인증 시험을 동료에게 넘기고 병원에 남았습니다. 그는 출산일까지 무조건 곁에 있겠다고 선언하는 대신 안나와 의사가 필요한 기간을 함께 정했어요. 정혜는 매일 병실에 머물지 않고 공장 일을 마친 뒤 필요한 물건만 챙겨왔습니다. 며느리를 환자처럼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혼자 두지 않는 방식이었죠. 프리드리히도 한국에 도착했지만 병실 문부터 열지 않았습니다. 안나에게 들어가도 되는지 메시지로 먼저 물었습니다. 안나는 그 짧은 질문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평생 허락을 구하지 않던 아버지가 딸의 공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진통이 시작된 날 준석은 안나의 손을 잡고 호흡을 맞췄습니다. 정혜는 복도에서 필요한 절차를 챙겼고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만든 나무 장난감 상자를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는 수술실 앞에서 자신의 생사를 기다리던 안나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딸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죠. 몇 시간 뒤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안나와 준석은 아이의 이름을 리나라고 지었습니다. 독일어와 한국어 어느 쪽에서도 어렵지 않게 부를 수 있고 두 가족이 각자의 언어로 같은 아이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프리드리히는 손녀를 안기 전 손을 여러 번 닦고 오른팔을 살폈습니다. 아직 힘이 완전하지 않아 떨어뜨릴까 두려웠죠. 안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준석이 한쪽에서 아이의 머리를 받치고 정혜가 담요를 정리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과거에는 도움을 받는 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함께 지키는 방법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는 아이에게 자신이 만든 나무기어 장난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양은 조금 비뚤고 표면도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17번 다시 만들었어요? 안나가 웃으며 묻자 프리드리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3번. 정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물고 빨 수 있으니 한 번 더 검사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는 반박하지 않고 장난감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죠. 출산 후 안나는 석 달 동안 일을 완전히 쉬지 않았지만 복귀를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준석은 새벽 수유와 목욕을 맡았고 정혜는 일주일에 이틀만 육아를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키우는 아이여야 한다는 것이 정혜의 원칙이었어요. 프리드리히는 독일에서 영상통화로 손녀를 보다가 한 달에 한 번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값비싼 장난감을 가득 사왔지만 안나가 집에 둘 곳이 없다고 하자 다음부터는 빈손으로 와서 유모차를 밀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기저귀를 거꾸로 채우고 분유양을 잘못 맞추는 날도 있었지만 누구에게 화내지 않고 다시 배웠죠. 어느 날 리나가 처음으로 뒤집기에 성공했을 때 프리드리히는 중요한 이사회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라면 화면을 끄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보고를 잠시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손녀 곁으로 내려가 작은 손뼉을 쳤어요. 회장직을 내려놓고서야 그는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않는 순간에 온전히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나는 출산 6개월 뒤 안전혁신 책임자로 복귀했습니다. 정혜는 며느리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봐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공장에 육아휴게실을 만들고 협력업체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나는 독일 본사에 같은 제도를 제안했고 프리드리히는 개인 기부가 아니라 회사의 정식 복지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감독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
준석의 연구팀은 프리드리히 이송 당시 사용했던 순환 보조장치의 긴급 사용 기준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엔지니어 개인이 몰래 책임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진과 개발자, 환자 보호자가 위험과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체계가 마련됐죠. 첫 적용 환자는 유럽에서 수술을 거절당한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후원재단을 만들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해외 중환자 가족들이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숙소와 통역비를 익명으로 지원했습니다. 안나는 익명 지원도 책임을 숨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결국 재단은 후원자 이름보다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어요. 아버지와 딸은 여전히 자주 의견이 달랐지만 이제는 한쪽이 다른 쪽을 침묵시키지 않았습니다. 리나의 첫 또래는 독일과 한국의 가족, 공장 직원, 의료진 일부가 정의 공장 마당에 모였습니다. 화재로 검게 탔던 벽은 그대로 한 부분 남겨두고 그 옆에 새 작업장을 세웠죠. 정의는 지워버리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흔적을 보존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그 벽 앞에서 손녀에게 낡은 만년필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나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려주려는 줄 알고 긴장했지만 그는 펜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거짓을 밝힌 물건이지만 동시에 내가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증거다. 리나에게는 새 펜을 주겠다. 그는 작은 새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센서도 보안장치도 없는 평범한 펜이었어요. 이 아이가 누구의 뒤를 잇기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삶을 기록하기 위해 쓰게 하자. 안나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오른팔을 천천히 들어 딸과 손녀를 함께 감쌌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팔이라 오래 버틸 수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죠. 준석은 옆에서 리나가 떨어뜨린 장난감 나사를 주었고 정혜는 아이의 옷에 묻은 크림을 닦아주었습니다. 한때 독일 병원 9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던 프리드리히는 한국에서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고 재산부터 나누던 가족의 탐욕을 마주했고 자신이 만든 권력이 어떻게 자식을 망가뜨렸는지 인정했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막내딸에게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두를 움직이는 회장이 아니었어요. 딸의 집에 들어가기 전 문을 두드리고 사돈의 공장에서 안전모를 쓰며 손녀가 잠들면 목소리를 낮추는 평범한 가족이 됐습니다. 프리드리히가 평생 만든 가장 정교한 기계는 언젠가 멈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잘못을 기록하며 위험 앞에서 손을 놓지 않는 가족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었죠. 그가 한국행 전용기에서 붙잡은 것은 마지막 생존 가능성이었지만 한국에서 되찾은 것은 죽음보다 먼저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